스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여름이 왔어요. 반딧불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뉴스가 하나 떴네요. 특이한 내용이라서 한번 그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현재 미국에서도 그 반딧불이는 서식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이콘이라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키케로라는 분이 얘기한 것을 인용을 했는데, 지금 반딧불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현재 문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뉴스 보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월 3일에 기록된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한 세계 기록,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남부는 최근 몇 주 동안 강렬한 열돔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섭씨 35도, 화씨 95도를 윗도는 지속적인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섭씨 50도 근처의 기온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남극 대륙도 비정상적인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국의 어떤 그 전문가의 얘기는 그것은 사람들과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또 과학자는 원인을 이 새로운 엘니뇨 패턴과 결합된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엘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증가하는 엘니뇨 현상과 함께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의 방출이 기온을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림에 따라 그것은 올해 세운 일련의 새로운 기록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중국 북경에 어떤 여성이 이 양산을 쓰고서 그 다음에 이마에 뭐 이걸 하고 목에 뭘 붙였는지, 이렇게 더워가지고 웃옷을 걷어서 맨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스루프 타임즈에는 인용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 무슨 그 교수가 지하수를 퍼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축이 조금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이 지축이란 게 꼭 팽이의 그 축과 같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천문 현상으로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축 이동에서 좀 변동이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뺐다, 이런 거로 또 뭐 그 학계 보도를 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지구 온도의 변화를 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만, 그렇다면은 그 지하수를 빼내서 그렇다면은 석유 빼낸 거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지하자원 빼낸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뭐 총량 그 불변의 법칙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지구 그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그 지하수가 물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보다는. 그건 이 석유 같은 것은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화 돼가지고 결국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그 화학적 그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대기하고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물은 그 변하지 않는 거니까 물 총량도 변하지 않는데, 대륙에 있는 그 지하수가 결국은 이제 사람이 뽑아 가지고 쓰면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런 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가 가지고, 저는 그 기후 이상이라는 것도 뭔가 그 지축의 변동과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옐런의 중국 방문은 깊은 분열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인데, 그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관세 협정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그때 매겼는데, 아직까지 그 관세는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재무부에 따르면은 그 앨런 그 언니가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두 관리는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는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그 어떤 그 과제 내지는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기술 및 무역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기술 및 무역 통제는 그 미국의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다. 악화되는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거로 해서 중국이 또 그 발동한 대간첩법 이를 포함해서 중국의 점점 더 엄격해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또 경쟁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는 중국 여행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화폐에 대해서는 최근의 위안화 약세는 앨런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위안화뿐만이 아니고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 상승한 것이 다양한 이유로 일본 엔화도 폭락을 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중국은 침체된 경기를 부응하기 위해서 부상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인하했다. 일본은 뭐 워낙부터 저금리 정책으로 가던 데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이 이런 것도 있죠. 글로벌 부채에 대해서는 중국이 돈을 벌어가지고 개발도상국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빌려줬는데, 개발도상국의 그 부채가 문제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국을 포함한 국제 채권자들은 잠비아와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탕감 계획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핵심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과 국가 안보 문제인데, 바이든이 최근에 시진핑 주가 국가주석을 독재라고 규정한 다음부터 간첩법이 더 발동이 됐고 통제가 강화가 됐죠. 이런 거 있지만은 앨런 의장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신장 위구르와 같은 그런 지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견해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의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과 저기 그 경제 제재 방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 단체 개인들에게 다양한 제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 뭐 이런 상태를 보도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것은 한 며칠간의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주적 중국이 패하는 것에 국가의 운명을 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거 일본 뉴스 위크판에 이제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도 정리를 해본 건데, 몽골원이 고향 앞으로 가면서 결국은 물론 이제 반란도 일어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나라가 다시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국력이 쇠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나라가 종교를 라마교, 그러니까 티베트 종교를 하면서 모든 성인들이 다 수련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싸움력, 이 전투력이 좀 많이 퇴화되고 뭐 이런 와중에 이런 것도 원인이 있었지 않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말을 끌고서 고향 앞으로 돌아섰을 때 이제 명이 들어섰고 그거에 부응해 가지고 고려가 이제 원의 부마국이었는데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라는 왕조로 변경이 됐었죠. 이때부터 이제 이 친명 사대주의가 500년가량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선 중기쯤 넘어서 명을 먹은 여진족 청이 중원을 장악했음에도 청을 오랑캐로 규정한 조선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기는 편에 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더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에도 그들이 말하는 중원가는 언제나 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연방 멸망은 왕권 국가의 추세에서 해체된다. 즉 마한 진한 변한 삼조조선이 해체되면서 어떤 이 샤머니즘 이런 거로 유지되었던 고조선 연방 단군 뭐 신화 뭐 이런 일본으로 치면은 어떤 신도 이 일본은 변하지 않고 신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 고대로 내려오는 종교는 민속 신앙화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천문하고도 무관하진 않다.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픈 연방국가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 아들한테 이 권력을 넘어주기 위해서 이 고조선 연방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왕, 그다음에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세습, 권력 세습을 위해서 이제 왕권 국가로 다 변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로 이제 역사를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개한 거에 마침내 한국은 중국의 패배에 승부를 걸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역사의 가정은 하지 말라고 누군가는 저한테 충고를 했지만은 만약에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성경했다면 일본의 식민지는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당시 일본 군부 세력이 갑신정변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 지사, 메이지 지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메이지 지사들은 많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결국 군부 세력의 야망으로 갑신정변은 움직이지 않았죠. 일본 군대가 조용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뭐 망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브룸버그에서 시주석 주요 금속 수출 억제 후 공급망 개방 촉구.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서방의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금속의 수출 제한을 부과한 지 바로 다음 날 디커플링과 공급망 삭감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디커플링과 공급망 삭감을 거부해라. 왜냐? 자기네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옳고 남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게 이제 힘이 있을 때 하는 말버릇들이죠. 시진핑의 금속 규제는 G7이 중국의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토류 판매를 제한하려는 이전의 노력이 시장 점유율을 강타했다. 중국의 강업 생산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30% 하락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앞에서 연결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하이 협력기구 지도자들에게 가상 연설을 통해 장벽 설치, 분리, 공급망 단절 움직임을 거부하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은 수출 규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그 들어오는 거는 규제하지 말라. 또 나가는 거 디커플링도 그러면 안 된다. 완전히 그 요즘 우리 쓰는 아전 인수식 해석으로 그 보아집니다. 통제한 게 그 갈륨과 게르마늄인데 이게 이제 히토류에 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왕 웬타오 상무부 장관은 화요일 베이징에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상에게 중국이 위험을 제거하는 그 디리스킹이죠. 그 서방의 그 압력에 맞서기 위해 강범위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양국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 강요죠. 그 미일 동맹 강화를 하면서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면서도 또 한 손으로는 현직 그 관료가 아닌 이 전임 강요가 중국을 방문해서 또 대화를 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높은 그 전술을 일본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신흥 경제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고 높은 금리에 덜 취약한 것으로 입증이 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입니다. 루치르 샤마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신흥 시장은 대유행 이후의 도전 속에서 회복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또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갖고 있다. 신흥이 무모함을 뜻하는 다른 단어라는 오래된 생각은 더 이상 적용돼서는 안 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 시 신흥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고 분석가들은 최근 긴축 캠페인이 유사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1990년대는 우리나라 IMF를 또 당했죠. 우리도.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25개의 가장 큰 신흥 경제국 중에서 보고 데이터의 4분의 3이 올해 성장 전망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커플링을 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신흥국들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이전의 어떤 금융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한 은행 시스템으로 2022년도에 진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경제를. 그래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다른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고 예를 들어 강력한 내수가 아시아의 성장을 돕고 있는 반면 상품 수출은 라틴 아메리카의 성장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수출적으로 그 이익을 좀 확보하고 있고 또 아시아는 강력한 또 내수가 있다. 인구도 많고 동남아 뭐 이런 데도 그렇죠. 신흥시장은 또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방이 중국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간다든가 서구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도 공장을 또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임금이 좀 더 싼 데로 옮겨지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기한은 신흥국들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갈 거니까
향후는 그 전날 그 소개한 거 TSMC의 그 회장이 얘기한 대로 국익이 우선이고 자유무역은 2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계적인 현실이라고 봤을 때는 그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수준이 올랐을 때의 경우는 싼 인건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계 경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어디에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좀 쓴 거고요. 향후 이 저인건비 가지고 그 공장을 이동하는 시대는 조만간 막을 내릴 수도 있다. 그게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중국 국기가 휘날리는 그런 것을 했는데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도 신흥국들은 여전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키시 총리 한일 정상회담 조율에 처리수 해양 방출로 이해 요구할 방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과 12일에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에 맞추어 한국의 윤 대통령과 개별회담을 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나토 회의에 이번에 그 윤 대통령도 또 가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개별 회담을 하는 건지 가기 전에 따로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간다 하는 정보는 없는데 지금 그 표현으로 봐가지고는 윤 대통령도 가는 것 같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처리수를 해양 방출할 계획에 대해서 안정성과 감시 처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뉴스를 매일신문에서 마이니치라고 표현을 발음하겠죠.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국장이 4일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포괄보고서를 일본에 제시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표를 받아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국내에 자세히 설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뉴스를 일본 신문에서 냈네요. 어차피 방류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미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방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40년 동안 조금씩 방출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 한국 야당에서 또 중국도 그렇고 한국 야당하고 중국하고 지금 붙은 거죠.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우리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은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 유튜버 일본을 떠나고 깨달았다. 3개의 굉장한 것. 자,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이게 일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국인인데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모델 및 리포터 등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한국 남자하고 하면서 2019년부터 한국에 거점을 옮겼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현재는 한국의 맛집 로컬 맛집을 중심으로 최신 정보를 동영상을 제공해서 결국 먹방 방송을 하는데 일본인 여행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두세 번 봤는데 처음에는 일본 여자였는 줄 알았는데 일본말로 방송하고 그 밑에 한글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군요. 일본말을 꽤 잘하겠죠.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영애신마인데 일본을 떠나고서 재차 느꼈는데 한 3가지 일본이 굉장하다는 거. 그게 뭐냐? 전반은 화장실이나 버스, 택시 사람들의 상냥함 등에서 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장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연한 일상에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소 화장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잘 되어 있는데, 이그 영애 씨가 방송하는 뒷골목 이런데 이 맛집 식당 이런데 그 화장실도 가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도 가봤지만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골목 식당의 화장실들도 좀 더 위생적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많다는 것은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 내에서의 대응도 정중한 사람도 부드럽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하고의 차이가 느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친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중함도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일본 생활에서 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느낀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한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연재를 힌트 포트라는 데서 또 연재를 할지 모르지만은 뭔가 모델도 했다니까 그 이쁘게 생긴 우리나라 그 한국 여자분이시네요. 결국 일본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일본 여행객들이 참고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써 준다면야, 그거야 이분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취급으로 최대 야당은 극우라고 맹비난, 수렁 갈등을 전 주한 대사가 해설. 무스토 마사토시인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를 함께라고 하던 민주당의 국가 간의 차이, 국가 간이라는 게 나왔네요. 문재인 전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맹비난했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 연차총회 대통령으로서는 뭐 30 몇 년 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비난했다는 거기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은 엉터리 거짓 평화주의라고 비난했고, 전 정권의 북한만 보고 중국에는 무시당하는 외교를 자기가 정상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나라 전체가 극우에 변하는 것 같다. 극우 발언,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으로 나라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북한에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현 정권의 구구적 세차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이제 좌파 신문은 공공연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 변화가,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간부는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얘기해봐라. 현실이 맞는 거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은 국가론의 본질을 묻는 논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국가론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또 철학적으로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뭐 일단 뭐 여기 정리한 것만 우선은 또 얘기해 보면은, 근데 한국 언론의 대부분이 문재인 전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 여기에서 이제 많이 썼는데, 현재 4050 세력들이 지난 옛날 독재 정권에 형성된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 그때도 기득권 세력이었겠죠. 극우 세력들이
그거에 의해서 찬밥 신세가 된 그 이 지식인 좌파 지식인 엘리트들이 너무 서러웠던 것도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건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기관 이런 데서 좌파들이 포진해 가지고 좀 좌파에 유리한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극우와 반국가 세력 논쟁을 벌이면서 정부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한국의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사실에 공감하고 공평한 자세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 논쟁은 유리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해서 최근에 뭐 KBS 페이지 한 대든지 지금 언론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의 게재 순서를 둘러싼 민주당의 압력 의혹. 요거 바로 저도 그 슬픈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에 지금 게재하는 방식이 과연 언론의 자유가 있는 방식인지 야후 재팬과 야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그 주대도 없이 이 뉴스는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 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네이버가 과연 어느 정권의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 지금 알고리즘 싸움이 또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 이거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세대당 2,500원 선인데 이게 연간 수입이 6,274억 엄청 많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볼 테니까 이 회사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난 KBS 같은데 국영방송 이런 데도 사업 보고서를 공시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반 국민들도 좀 볼 수 있게 뭔 수입이 어떻게 많고 뭐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좀 금감원,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공시하는 의무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더라도 전기 요금과 분할 징수하면은 저 KBS 요금 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 국영 방송 안 보고 민영 방송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국영 방송에 우리가 수신료를 낸다면 국영 방송은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광고료를 받아 처먹으면서도 수신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말로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영 방송이 수신료 받지 마라. 그리고 광고 수익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거 뉴스가 나왔었죠. 이 디지털 조선 부적절한 거로 판정을 내는데 공모를 했다는 혐의로 언론과의 갈등은 국가 간 논쟁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풍 문제를 허위 정치를 피고 있고 정부와 충돌하고 그 전에는 역사 논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미의 자세를 천명하면서 중국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무사 이 전 주한 대사는 반국가 간을 논쟁에서 정부 여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기느냐에 향후 한일 관계는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일본은 이 갈등을 수수방관하지 못할 것이고 한일 관계 진전이 한국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음을 한국 국민이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한국에도 이익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일본 기업에 벌어들이는 힘 사실은 꽤 비쌌어. 위에다 일본 은행의 완화 종료를 직언한 경제학의 대천재에 반박하고 싶고 일본 기업 진정한 실력을 얘기하고자 한다 하고 요시마츠 타카시라는 경제금융 애널리스트가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금융, 그 다음에 재무, 이러면 이제 저도 그 일천해 가지고 이런 뉴스를 취급할 수준은 안 되지만은, 그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발췌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자, 제 자신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기요타 교수가 그 미국에서 일하는 그 경제학 박사 모양인데 이 기요다 씨가 우에다 가치오 일본은행 총재의 양적 질적 금융 완화 종료 이제 완화 정책을 종료하겠다. 이거를 나무란 일이며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SNS에 줄줄이 리트윗한 것이다. 이걸 반박하고 싶다 이거예요. 디플레 회계의 절망적인 전조에서 설명한 대로 나는 기요타케 교수의 의견에 정면으로 대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가 반증하고 싶은 것은 기요다 교수가 말했다. 1% 이하의 금리가 아니면 채산이 맞지 않는 같은 투자를 아무리 해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의견에 자기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저금리가 저채산성이냐? 그것이 옳은 거냐? 아니다. 자기는 그런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저금리 탓에 기업이 저채산성 사업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근래에는 많다. 예를 들어서 고바야시 게이치로 게이오대 교수는 저금리 환경이 경영층의 리스크 회피를 지나치게 조장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고착화했다. 그러나 이런 기업 금융에 대한 견해는 단적으로 말해서 옳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또 자금을 조달했으며 시장에 의해서 기울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반론의 근거를 댔습니다. 금리만이 아니고 자기 자본에 숨겨진 기업의 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주주의 자금 조달에도 비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예상 순이익이 퍼로 할 때 14.6배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 퍼로 하면은 총액 순이익 총액이 일본이 54조엔인데 주가로 나눠 보면은 그 14.6배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수 54엔 나누기 790조엔 요게 이제 그 총 그 일본 그 시가총액인 모양이죠. 그 상장되게. 그럼 6.82%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점점 방향이라고 되는데 어닝 일드 이런 용어는 뭐 제가 금융 용어 쪽에서 일천해 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주가가 투자자 주주에 기대하는 리턴이 6.82%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미래 실현하는 순이익이 이 예상을 넘어서면 주가는 상승하며 예상을 밑돌면 주가는 하락할 공산이 크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반복이 되지만 6.8이라는 리턴은 주주가 요구하는 리턴이다. 일본 기업의 주주는 현 시점에서 평균하면 6.82의 ROE, 리턴 온 이쿼티의 회사의 경영력에 요구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자본 비용은 금리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면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게 바로 ROE하고 동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익 배당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기업들은 차산성이 낮지 않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기업이 대체로 자본 비용을 또는 ROI, 리턴 온 인베스트, 이 ROI의 개념도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두퐁 ROI란 게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투자 회수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거지만은 요게 이제 그 어떻게 그 금융 쪽에서 광의적으로 할 때는 이걸 또 자본에 대한 투자율, 그 회수율 뭐 이런 거로도 또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융 완화의 해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좀 긴축을 조금 한다고 금리를 또 올리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부채의 비용과 자기 비용의 자기의 자본 비용이라는 두 가지 경륜을 통해서 자본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본 비용이 예를 들어 현재의 5%에서 7%로 늘어나면 기업이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채산성이 없는 프로젝트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투자 활동이 불필요한 투자 활동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금융 긴축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올바른 파악 방법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좀 이해를 좀 제가 조금은 그래도 좀 한다, 이렇게 좀,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아직도 좀 일천하지만, 저금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5%의 자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일본말로 되어 있는 게 프레임, 기본이라는 뜻인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그로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또 계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용어로 뭐 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얘기하죠. 이제 PBR만 보면은 주가 순 자산 배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장부 가격 대비 주가 뭐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계로 1.24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PBR이 234%니까 2.34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평균이 1.24라면은 PBR이 우리 잘 나가는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2.34고 2022년 말에는 2.75였습니다. 이런 거를 봐서는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ROE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이익 배당률로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분기수를 분석할 때 그 재무 분석은 요즘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르풋을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재무 지표는 제가 양날의 검으로서 배운 건데, 요거는 연간 사업 보고서 할 때만 제가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표들이 더 복잡한데, 제가 이것을 배우게 된 동기는 잉여현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EAT라는 것이 또 있어요. 세후 현금 순이익. 왜냐하면은 그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거 지금 그 지표를 따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해 본들, 이게 원가 회계에 의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지표들은 현실을 저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원가 회계 손익으로 결산을 했던, 스루포트 회계로 결산을 했던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이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22년에 EAT는 57조 원이나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55조 6천억 원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안 벌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EAT를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27%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좀 뭐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잉여현금 흐름이 6조 한 9천억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3조 1천억 원이 나갔는데, 요게 투하자본 대비 그 이자율로 계산하면은 이자율이
1.2%나 1.3%였는데 2022년도에 9.4%로 갑자기 뛰었어요. 이건 뭔 얘기냐 그러면은 원금까지 포함한 이자율로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레버리지율이 팍 떨어졌죠.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주잉여현금이라는 게 9조 8천억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20조 4,800억이 집행이 됐죠.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4.9% 선이었는데 2021년도에 꽤 배당을 꽤 많이 했습니다. 돈을 왕창 벌었다는 얘기죠. 원가 회계상.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자본비용 RO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주잉여 현금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빌리는 비용에 나가는 이자 비용과 원금, 또 주주한테 주는 돈, 이게 다 비용이니까 이걸 다 그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그 합한 게 회사가 전체적으로 번 잉여 현금흐름이다. 그래서 16조 7천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2021년도는 23조 6천억을 벌었다. 이것을 맞느냐? 이게 검증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번도는 16조 7천억을 벌었고 2021년도는 26조 5천억을 벌었는데 이것도 검증식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산출해 내는 산식 아트만 알고리즘을 저는 전문가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는 수준의 재무 지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제가 스루풋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이 얘기한 ROE라든지 뭐 RO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원가 회계, 당기 순이익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루풋 영업이익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미리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현금 버퍼율 이런 건데 현금 버퍼율이 삼성전자가 매년 팍 줄고 있죠. 자금 사정이 이게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그 수급률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수급률은 이제 뭐 별도 경영지표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2022년도에는 매우 그 현금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아트만에서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추가로 넣습니다. REM이라고. 이게 이 적절한 학문적인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리턴 뭐의 약자로 했는지, E는 뭐 earning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은 아마 제가 머니 뭐 이런 거로 얘기했는데 R을 제가 모르고 영어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 원어를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요시마츠 다카시 경제금융 애널리스트 전문가죠. 일본에서 말하는 ROI를 아트만 준천재에게 주주잉여 현금 흐름, 요거는 이제 원가 회계하고 슬프트 회계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나누기 투하자본으로 필자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ROE가 4.6%. 아까 그 일본은 주주들이 요구하는 게 6.82%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금리를 감안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은행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금리가 1.3% 낮았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갔으니까 2023년도에 많이 좀 올랐을 거예요. 금리가. 그런 게 있는데 이 잉여금률은 워렌 버핏 온과 동업을 하시는 그 멍거 온께서 자기는 이 잉여금이 높은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라고 해서 제가 좀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3300%에서 3500%, 3800%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익잉여금률을 다 배당을 안 하고 본만큼 내부에 그 여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캐펙스가 무려 1년에 23조 4천억을 투자했고 2021년도에는 21조 7천억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종속 그 관계기업 이런 건데 자기 공장 유형자산 투자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투자자본 대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씩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 금융 개통에 대해서 일천하지만은 일본이 이 금융 완화를 통한 뭐 이런 그 어떤 비판 애널리스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제가 그 분석하는 아트만 재무 지표하고 비교하면서 시간을 오래간만에 좀 뭐 길게 좀 잡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